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들어 자칭 대국이라는 중국의 정책이 노골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불이익을 주면서 누가 봐도 소국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해 전 세계 16개 국가에서 중국발 대규모 확산을 이유로 중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와 입국 제한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에선 한국과 일본만 콕 집어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리는 등 주변국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전망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설날 명절을 앞두고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부분적으로 허용했지만 여기에서도 한국만 콕 집어 제외하는 방침을 내놓는 등 대국답지 않은 속 좁은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복 조치로 한국에서 입국을 막은 지 불과 열흘 만에 중국 측에선 한국의 기업과 중요한 계약이나 협상을 할 수 없게 되어 산업계 전반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 시장은 워낙 크기에 어떤 산업군이라도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 중국이 키워가는 가장 핵심적인 산업 분야에 한국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분야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역대급 호황기를 자랑하던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2022년 단 몇 개월 사이 급격한 냉각기에 접어들면서 주요 메모리 업계는 긴축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작용하는 영향이 크지만 우리나라만큼이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소비량이 1위인 국가이지만 반도체 자급률이 7%밖에 안 되는 나라답게 대부분의 메모리 반도체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사용 중이며 메모리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여 자급자족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지금처럼 불안한 메모리 시장은 중국의 고객사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마이크론은 기존에 예고된 설비 투자를 30%나 감산한다고 밝히면서 웨이퍼 생산량도 20% 낮추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 역시 낸드 생산량과 설비 투자 분야를 각각 30%, 20%씩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SK하이닉스는 예고된 설비 투자의 50%를 감축한다는 발표를 하며 가장 큰 폭의 감축을 예고했는데요. 특히 2022년 4분기엔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보면서 엄청난 영업 손실을 기록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감소해 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반도체 재고는 쌓여가고 있어 감산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메모리 반도체의 이런 사이클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업계에선 매우 익숙한 현상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비싸서 생산을 많이 하고 반도체 가격이 낮아지면 생산량을 줄여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방식인데요.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있는 최대 규모 공장에서 생산 물량을 대략 20% 이상 줄인다는 발표를 하여 중국 현지 공급사들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이번 전략은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자 생산 물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방어하려는 전략이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가장 많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에 한국이 생산 물량 감소로 대응하자 중국은 자체 반도체 회사를 가동해 메모리 반도체 수급에 나서려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엔 양쯔 메모리 테크놀러지 YMTC와 창신 메모리가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반도체 한파로 다가올 공급 부족을 대비하고자 YMTC와 창신 메모리의 생산량을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YMTC는 한국 기업들의 전유물이던 3D 낸드 플래시를 개발하며 국내 기업들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창신 메모리는 수년 전 삼성전자와의 치킨 게임으로 파산한 독일의 키몬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신생업체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19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한 D램을 생산하고 있어 한국 기업과의 기술 격차는 10년가량 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구형 메모리 반도체마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싹을 자르려는 미국은 최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네덜란드와 일본을 설득하여 대중국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일본이 중국 수출을 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출 금액과 물량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포위 작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중국의 소재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미국이 어떤 어드밴티지, 이익을 줬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일본과 네덜란드로부터 반도체용 소부장 수입이 원천 차단되어 고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한 줄기 희망으로 한국 기업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며 한국의 자체적인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와 폴리이미드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EUV용 포토레지스트 국산화까지 성공해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동진세미캠이 생산한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양산 라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부장 강국이던 일본과 네덜란드로부터 반도체용 소부장 수입이 전면 막히게 될 중국은 최근 소부장 자체 개발 국산화에 성공한 한국의 기술력이 탐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측 경제 전문가들도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한국 업체들과 협의해 중국 내 반도체 기업들이 소재를 공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한 가지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실시된 한국 입국자 비자 중단 소식이 한국과 중국이 반도체 소재 공급에 대한 협의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한국은 중국 측에 반도체 소재를 공급해주겠다는 언급도 없었지만 다급해진 중국은 특별 조치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외교나 공무 그리고 긴급한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중국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엔 이미 특별 비자 정책을 마련해 입국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사관에 문의하면 빠른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위한 비자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은 없는 게 없는 대국이라 한국과 경제적인 교류가 없어도 모든 것이 자급자족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편의를 봐준다고 해서 한국이 중국에게 반도체 소재를 공급할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먼저 미국 측의 압박으로 일본과 네덜란드가 중국 포위 작전에 동참했기에 칩 4동맹에 가입된 한국 역시 대중국 반도체 포위 작전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는 지금 같은 반도체 불황기의 생산량 줄이고 한 개당 판매 가격을 높여서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많이 보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부터 마이크론,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까지 대부분의 메모리 업계가 감산을 동반한 긴축 경영을 시사한 반면 삼성전자 측은 인위적인 감산은 없을 것이며 현재와 같은 투자와 생산량을 유지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신 중국에 공급되는 3D 낸드 플래시 가격은 기존보다 10% 인상하는 초강력 결정을 내렸는데요. 현재 반도체 생산 과다로 인해 시장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 중국에 공급되는 3D 낸드 가격을 10% 인상한다면 중국 측 공급사가 받아들이는 인상 금액은 10%가 아니라 20% 내지 30%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반도체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기존 공급 가격만 고수해도 사실상 하락한 만큼의 가격 인상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생산과 공급의 차질을 겪고 있는 중국은 삼성의 반도체가 아니면 도저히 메모리 수급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 삼성의 제품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악재가 나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 200조 원 이상 투입된 반도체 굴기 예산이 머지않아 중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1조 위안 우리 돈 180조 원가량을 투입해 반도체 자금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10년 넘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제재로 그동안 반도체에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측 기업들의 연구개발 성과가 부진한 것도 있지만 워낙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중국 측 고위 관리와 반도체 업체 간의 유착이 발생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빼돌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지난 10년간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칭화윤희는 얼마 전 유동성 위기로 파산해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아무도 칭화윤희를 인수하지 않아 결국 국유화되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자본이 넘쳐난다고 생각했던 중국은 3년에 가까운 코로나 대응으로 많은 예산을 소진했으며 추가적으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인한 자본 유출 방어에도 막대한 외화를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중국 건국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부동산과 건설업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 중국 정부도 예산 집행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중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도체 자금률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7%에 달하는 반도체 자금률은 2025년이 되어서도 10%가 안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며 여전히 중국에서 필요한 90%가량의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으로부터 수입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이 대만 무력 통일에 더욱 목말라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만은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지로 현재도 중국 기업의 절반가량이 대만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비자를 중단하며 입국을 막던 중국이 자국 산업이 위기를 겪자 지난 8월 중국의 기술기업 화웨이는 7나노급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장착한 최신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이뤄낸 것이냥 의기양양하게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을 마음껏 홍보했습니다. 미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반도체 제재를 했는데 대체 어떻게 화웨이가 첨단 AP를 장착한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할 수 있었는지 자기들이 했던 그 많은 제재들이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말인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내놓으려면 다양한 첨단 부품이 필요한데 화웨이는 이걸 대체 어떻게 구한 것일까요? 화웨이는 정말 미국의 제재 벽을 뚫고 반도체 자립을 이뤄낸 것일까요? 지난 8월 말 중국의 기술기업 화웨이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하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참여했던 서방 국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 칩이 들어간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한 게 사실이라면 사실상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합심해서 대응했던 각종 기술 제재는 유명무실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매체들이 화웨이가 내놓은 최신 스마트폰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에서 만든 심자 외선디 UV 장비를 활용해 SMICOI 생산한 반도체를 탑재했다고 보도하자 불쾌한 듯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다.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왜 이렇게 미국이 불쾌해하고 이것이 뉴스가 되었는가 하면 그간 화웨이는 미국의 통제로 오지 칩을 구매할 수 없게 된 뒤 3년 가까이 오지 스마트폰을 시장에 내놓지 못했는데 갑자기 첨단 반도체 칩이 들어간 폰을 출시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재는 강력했습니다. 화웨이가 신제품을 출시한 건 2020년 10월 발표한 메이트 40 시리즈에 대만 TSMC가 만든 5나노 공정 프로세서 기린 9000을 사용한 것이 마지막 오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자체 개발한 7나노 오지 칩셋을 적용했다니 미국과 서방국들이 놀랐던 것인데요. 7나노 공정 이하의 반도체 칩은 중국한테는 반입이 금지된 극자외선 UV 장비 없이는 생산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충격을 받은 미국은 이후 네덜란드 정부와 협력해 더욱 더 네덜란드 ASML의 첨단 장비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고삐를 쬐었고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가 행여 중국으로 들어갈까 강력히 규제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를 탑재했다는 그 메이트 60 프로를 자세히 뜯어보니 중국이 자체 생산했다는 7나노 반도체는 예상대로 7나노스럽지 않은, 아니 그보다 한참 부족한 성능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상 가짜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IT 전문지 톰스 하드웨어는
12월 18일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기린 9000S AP와 미국의 제재 이전에 대만 TSMC에 맡겨 생산했던 AP 기린 9000의 성능 검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검사 결과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AP의 성능은 미국의 제재 이전, 그러니까 2020년 화웨이가 대만 TSMC에 위탁해 제조했던 5나노급 AP보다도 성능이나 전력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3년 전 제품보다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처리 능력은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AP가 제재 이전에 탑재한 것과 비슷하거나 일부 나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면 그래픽 처리 능력은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20에서 33%가량 뒤처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력 효율도 10%가량 떨어졌습니다. 눈에 띄는 비교는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AP와 삼성 갤럭시 S21에 들어간 AP인 퀄컴 스냅드래곤 888을 비교했더니 3년 전 나왔고 삼성 갤럭시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880L 최신 폰이라고 자랑하는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AP보다 성능이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화웨이가 최신 폰이라고 내세운 스마트폰은 중국 내에서는 애국심의 호소에 팔 수 있겠지만 해외에서는 더는 삼성전자나 애플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화웨이 폰에 탑재된 AP는 중국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SMIC가 7나노 공정으로 제조했는데요. 7나노급 이상 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네덜란드 ASML사가 공급하는 극자외선 UV 노광 장비가 필요한데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이 장비를 살 수 없다 보니 이전 단계 설비인 심자외선 DUV 노광 장비로 7나노 칩을 만드는 공정을 채택했습니다. SMIC가 스카우트한 대만 TSMC 출신 기술자들이 이 기술 개발을 주도했다는 것도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수준이 떨어지는 심자외선 DUV로 7나노 반도체를 만들려면 공정이 아주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극자외선 EUV로 7나노 반도체를 제조할 때는 공정이 7단계인데 이전 단계 설비인 심자외선 DUV를 이용하면 34단계 공정이 필요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불량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시험 생산 단계에서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의 기린 9000S의 수율은 30% 수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100개를 만들면 30개 정도만 정상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수준인데도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우물 안개구리처럼 서로 헐뜯기에 바쁩니다. 최근 화웨이와 샤오미는 폴더블 힌지 기술을 놓고 서로 상대방이 자기 것을 베꼈다며 특허권 공방을 벌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세금으로 화웨이와 샤오미 등을 지원하면서 반도체 약진 운동을 펼쳤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한국과 대만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중국은 2020년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시작되자 DUV 장비 신제품과 중고제품, 각종 부품, 원재료 등을 최대한 사모았고 이렇게 모은 장비와 원재료로 7나노급 반도체를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합니다. 고장이 나도 고칠 부품이 부족하고 AS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사모은 부품과 원재료도 2에서 3년이면 재고가 바닥날 것이다. 즉,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검증 결과에 가장 안심한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하원 청문회에서 화웨이의 칩은 성능과 수율 측면에서 시장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이다. 수년 전 자사 제품에 장착한 칩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는 한 중국의 반도체 자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최근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올해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리벨리온 사피온 퓨리오사어, 디벡스 모빌린트 등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벤치마크 테스트 등을 통해 뛰어난 성능을 입증해왔고 GPU에 대항할 수단으로 NPU, 즉 신경망 처리장치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NPU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자동으로 결과를 계산하는 머신러닝에 특화된 칩인데요. GPU와 같은 범용성은 갖추지 못했지만 데이터 연산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한국과 손을 잡고 화웨이를 비롯해 중국의 기술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1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경제안보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기존의 수출 통제 체제가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적들로부터 어떻게 기술을 보호하고 어떻게 수출 통제를 구축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기술이 적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보다 더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곧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더욱 더 엔비디아 반도체 등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기자가 한국도 새로운 수출 통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동맹에 포함되느냐? 는 민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미 상무부 에스테베스 차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참여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상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없이는 중국을 제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중국에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핵심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 중국을 자극해 한국의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어 한국 기업들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첨단 산업의 발전을 늦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반도체 부활을 외치며 세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부활을 위한 정책들은 방향부터 잘못 짚었습니다.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 기업의 공장 유치도 세금 쏟아붓기도 아닌 기술력을 가진 인재 확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어도 반도체 생산 기술을 미국, 대만, 벨기에 등의 외세에 의존하는 한근본적인 인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아사히 신문의 보도는 충격적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작년 가을부터 올해 2월까지 규슈 지역 반도체 기업 791개사를 상대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3,000명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매년 1,000명씩 반도체 인력을 배출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현재 전국적으로 반도체 공장 건설을 이어가고 있어 대규모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규슈를 비롯해 이와테현에는 키옥시아가 메모리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고 2025년에는 라피더스가 홋카이도 치토세시의 라인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인력은 그렇게 빨리빨리 양성될 수가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일본에서는 반도체 관련 경력직을 끌어오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인력 자체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경제산업성이 매년 공표하는 공업통계조사에 따르면 1998년 약 23만 명이던 반도체 인력은 2019년 약 17만 명까지 감소했고 계속해서 감소 중입니다. 1980년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쥐고 있던 일본이 대만이나 한국의 강세로 점유율이 10% 이상 떨어지면서 이 기간에 일본 기술자들이 해외나 국내 다른 산업으로 유출됐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사례는 조선업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됩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던 일본 조선사들은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치고 나오면서 주도권을 내주자마자 빠르게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갔고 기술자들이 사라지자 조선업의 업황이 좋아졌어도 일본 조선업은 부활의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공장은 지어지고 있는데 공장에 투입할 인력은 없고 이러면서 일본 특유의 사회 문제인 외국인 노동자 차별까지 벌어지자 대외적인 산업 환경이 좋아져도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무지성 세금 투입만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세금 붓기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력 부족 문제는 일본만의 일은 아닙니다. 사실 파운드리 세계 1위라는 TSMC도 지금 엄청난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TSMC는 연봉 1억 4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퇴사하겠다는 직원들이 줄을 잇고 있어 꼴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TSMC가 세계 1위의 파운드리 업체로 올라설 수 있던 원동력은 바로 악명 높은 인력 깔아넣기입니다. 그런데 강도 높은 야근에 질려버린 TSMC 인력들이 퇴사를 선언하면서 TSMC의 성장 동력이 끊어졌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내용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틀 동안 못 자고 일했어요. 밤낮 없이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전화벨만 울려도 떨립니다. 이것은 연봉 1억 4천만 원을 받다 퇴사한 한 대만인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TSMC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나온 말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TSMC의 석사급 연구원 초봉은 8,600만 원 수준입니다. 대만 반도체 업계 평균 초봉에 비해 2에서 300가량이나 많습니다. TSMC가 초봉을 높인 것은 반도체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최근의 행보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 2월 TSMC 임직원 숫자는 73,319명으로 2년 전보다 12.5%나 늘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임원수도 늘고 초봉도 높여졌지만 문제는 최근 들어 젊은 직원들의 이탈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TSMC에서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퇴사한 프랭클린 C30는 매일 반복되는 기계식 업무에 지쳤다고 토로했습니다. TSMC 미국 법인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직장인 익명 앱인 블라인드 미국판을 통해 TSMC는 워라밸이 없다. 야근이 잦고 항상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회의를 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많은 연봉을 받는 만큼 업무 강도가 높았던 것인데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고급 인력들은 연봉 못지않게 워라밸을 중시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ASML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은 높은 수준의 워라밸과 무료 식사를 제공하면서 젊은 인력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연락을 하고 지속적인 보고를 하는 TSMC 직원들은 TSMC에서 일을 배우고 몸값을 높여 다른 곳으로 떠나자는 마인드입니다. TSMC로서도 미칠 노릇입니다. 일본과 대만이 인력 문제로 주춤하는 사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최근 엄청난 호재가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고위층을 만나 반도체 협력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은 지난 10일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만나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삼성과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반도체 공동 개발을 비롯해 차세대 유기술 개발을 위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계는 이 회장과 머스크의 면담을 계기로 삼성의 전장용 시스템 반도체 영토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그래픽 처리 장치 GPU로 유명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났습니다. 그간 이재용 회장이 거물급 인물을 만난 뒤 큰 수주로 이어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의 통신장비 수주입니다. 이 회장은 2021년 방한한 미국 통신사 DC네트워크의 찰리 에르젠 회장과 단둘이 5시간가량 북한산에 올라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삼성전자는 DC네트워크로부터 1조 원 규모의 오지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최신 GPU 위탁 생산을 수주할 수 있을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디램을 공급할 수 있을지 두 사람의 만남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결국 반도체 부활에 실패한 일본은 이제 한국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삼성이 일본의 반도체 개발 거점을 신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이 요코하마시의 첨단 반도체 디바이스 연구와 관련한 거점을 신설하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제조 장치 업체와 공동 연구가 진행되며 일본 정부가 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삼성전자가 이미 일본 정부의 반도체 시설 건설에 대한 보조금 수급을 신청했으며 대략 1,000억 원을 추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구마모토현에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했고 반도체 연합인 라피더스를 설립해
일본판 반도체 굴기를 시작했는데요. 니온 게이자이는 한국 톱기업의 일본 진출로 한일 반도체 산업 연계 강화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아직 삼성 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반도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일본의 일방적인 구애 요청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미 일본에는 TSMC의 연구거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연구거점은 형식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반도체는 연구보다 생산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생산시설이 아닌 연구시설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며 삼성에게 구애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삼성은 일본 연구시설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할지 지켜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반도체 부활을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매년 1000명씩 반도체 인력을 배출해야만 공장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일본의 보조금으로 구마모토에 반도체 공장을 지은 대만의 TSMC는 결국 얼마 전 내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일본의 현실을 실토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봤자 소용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반도체 인력까지 구인난에 부딪혔고 서둘러 인재 양성에 나서긴 하지만 공장이 건설돼도 그 공장에서 일할 인력이 없는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세계 유수의 업체들에게 읍소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일본의 반도체 부활의 꿈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애플이 내놓은 신형 아이폰의 발열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이때다 싶은 중국 IT 유튜버들은 아이폰 15를 단지 30분만 사용해도 온도가 48도를 넘어섰다며 신형 아이폰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 IT 전문 유튜버 GEKERWA는 아이폰 15 프로로 300니트 밝기와 25도의 실온에서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제품 온도강 30분 만에 48.1도까지 상승했고 아이폰 15 프로맥스 역시 45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발열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현재 애플 공식 홈페이지의 사용자 커뮤니티에는 통화할 때조차 뜨거워진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하루에도 수십 건씩 해시태그 전화를 8에서 10분만 해도 폰이 뜨겁다, 해시태그 충전하는데도 발열이 심하다 등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중국, 미국, 캐나다 소비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새 아이폰이 특정 상황에서 만지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온도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충전되는 동안 약 41시에 달했으며 충전 및 게임 등 작업을 동시 수행할 때 최대 44시까지 올라가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발열 문제는 성능 저하는 물론 소비자의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논란이 일자 IT 전문 매체 WCCF테크는 애플이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 강력한 냉각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TSMC에서 제작한 A17 프로 칩의 3나노 설계가 과열 문제를 완화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여기저기서 논란이 일자 결국 콧대 높은 애플도 발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애플의 인정은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중국, 캐나다 등에서 발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는 뜻입니다. 애플은 최신 iOS 17 운영체제 버그로 인한 백그라운드 활동 증가, 일부 타사 앱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 발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재 앱 개발자들과 협력해 수정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밝힌 문제 앱은 게임, 아스팔트 9, 메타의 인스타그램, 우버 등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발열 문제가 새로운 티타늄 소재나 디자인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애플 측은 안전이나 부상 위험은 없으며 장기적인 휴대폰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그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신형 아이폰의 발열 문제는 세밀함의 대명사로 불리던 애플이란 브랜드의 명성에 상당한 흠집을 내고 말았습니다. 애플은 조만간 iOS 17 버그를 수정한 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IT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하드웨어, 특히 반도체 칩의 내구성이 취약하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5 공개 행사 당시 우주선에 사용되는 티타늄 소재를 도입했다며 내구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IT 유튜버 애플트랙은 지난 23일 아이폰 15 프로와 전작인 아이폰 14 프로를 다양한 각도와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실험자가 두 대의 제품을 손, 가슴, 얼굴 높이에서 낙하시키자 아이폰 15 프로부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모서리 부근이 점점 까지기 시작했으며 어느 순간 카메라 렌즈 부분에도 손상이 가기 시작하더니 액정까지 금이 번졌습니다. 4.5M 높이에서 두 기기를 나란히 떨어뜨리는 실험에서는 아이폰 15 프로의 액정 하단부가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반면 비교군인 아이폰 14 프로는 큰 이상 없었습니다. 6.1M 높이 실험에선 아이폰 15 프로가 충격으로 인해 완전히 박살났고 카메라 부분이 본체 바깥으로 튀어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폰 15는 이제 제품 마감이 불량하다는 불만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레딧에는 아이폰 15 프로 디스플레이나 안테나 부분이 들떠 있다는 후기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종전에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되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반응들로 이게 정말 애플이 만든 제품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결국 화살은 TSMC에게 쓸렸고 TSMC가 아이폰 발열 문제의 주범으로 몰리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애플이 설계하고 TSMC가 양산한 반도체의 성능 문제를 발열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TSMC의 3nm 공정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TSMC의 기술이 기대 이하이기 때문에 애플의 A17AP의 하자가 생겼고 발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애플과 TSMC를 경쟁사로 둔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을 절호의 찬스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소비자들 사이에서 아이폰 15 구매가 망설여진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TSMC 3nm 공정의 신뢰도에 금이 가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3nm 공정으로 반도체 고객들의 물량이 옮겨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발열의 근본적인 원인이 AP로 판가름 날 경우 이것을 양산한 TSMC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내실을 다지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역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를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고객인 애플의 아이폰이 발열 문제를 일으킨 데다가 TSMC는 요즘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TSMC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자국의 첨단 기술 안보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TSMC의 미국 투자를 유도하고 막대한 비용을 TSMC에 떠안기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TSMC에게 중단된 공장 가동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애리조나 주지사까지 직접 나서 TSMC의 패키징 공장 증설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숙련 인력을 더 투입해라, 추가 생산 시설을 확충해라 등등 자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TSMC를 적극 이용하고 있지만 TSMC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리 좋은 투자처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애리조나에 건설 중인 TSMC 공장은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 오픈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노조는 장비 설치 인력이 충분하다며 반박했지만 대만은 미국 인력들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TSMC는 지금 대만 가오슝, 중국 난징, 독일 드레스덴, 일본 구마모토 등 여러 국가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이 자꾸 자기 나라의 공장을 더 지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 참다 못한 대만 업계에서는 이런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만 기업을 이용하고 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더구나 TSMC는 요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애리조나 공장이 인력 부족으로 계속 연기되는 것도 죽을 맛인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 짓고 있는 일본 구마모토 공장 부지가 물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일본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는 결단을 내렸는데 물 부족이라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최근 대만 언론들은 2024년에 반도체 양산에 돌입하는 TSMC 반도체 공장의 최대 리스크는 물 부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원인은 일본의 수자원 공급 인프라가 오래되고 낡아서 물 공급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수자원 공급 인프라가 노후에서 물을 끌어들일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하다니 당장 내년부터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기본적인 물 공급 인프라가 조성을 기다려야 한다니 TSMC로서는 헛웃음이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된 이유는 1980년대 일본의 거품 경제가 붕괴된 이후 일본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은 생산 설비까지 해외로 모두 이전하면서 공업용수 사용량이 급감했고 그래서 수자원 공급 인프라를 증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러니 지금까지 물 공급 인프라를 깔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의 산업용수는 필수입니다. 화학약품을 세척하거나 반도체를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 대량의 물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불순물 제거에 쓰이는 초순수 1톤을 만들려면 그 2배인 2톤이 필요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TSMC는 지금 어이가 없을 겁니다. 대만은 가뭄이 자주 발생하고 계절에 따라 강우량이 크게 차이가 나서 안정적으로 수자원 확보가 어려웠고 그래서 외국으로 생산 거점을 옮겼던 것인데 일본에서 똑같이 물 부족을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대만이 56년 만에 극심한 가뭄으로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자 TSMC는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TSMC는 급수차를 이용해 저수율이 비교적 높은 다른 지역의 댐에서 공장으로 물을 운반하면서까지 반도체 공장에 물을 대느라 곤욕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잦은 지진과 산업용수 부족 등을 이유로 일본이 반도체 생산 기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단지 TSMC가 그런 조언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물 부족이 현실이 되고 나서야 후회를 하고 있으니 진퇴양난에 빠진 TSMC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지 삼성은 여유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